1912년 4월 14일 어두운 밤은 거대한 금속선이 둘로 동강나는 끔찍한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당시 가장 큰 선박이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한 거였죠. 타이타닉이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0세기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예요. 거대한 배의 우측이 빙산에 쓸렸어요.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밤 11시 40분이었어요. 이 빙산은 선체 내 최소 5개의 수밀 구획이 물로 채워질 만큼 충분한 손상을 입혔어요.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뭘 할 수 있고 뭘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차가운 밤의 어둠 속에 홀로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644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진 않았죠. 만약 영화를 봤다면 냉혹한 불행이 일어난 후에 배가 바로 침몰하진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2시간 40분 동안 지속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2,200명의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수석 디자이너 토마스 앤드루스는 곧 물에 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정이 되었을 때 모든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진수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단 1,178명을 수용시킬 수 있는 20척의 배가 있었어요. 이건 탑승자 중 50%를 약간 웃도는 수였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란 명령이 있었어요. 선원들은 배를 접고 안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죠. 그 후 2시간 동안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깨우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앉히길 원했죠. 오전 12시 15분, 일부 승무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리는 증기선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응답한 첫 배들 중 하나였지만 약 274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몇몇 다른 배들도 그 메시지를 받고 도움을 제공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전 12시 20분, 커나드 라이너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고 항로를 바로 바꿨어요. 그때 이 선박은 107km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20분 후 승무원들이 첫 번째 구명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65명을 채울 수 있었지만 승객 27명만 태우고 있었어요. 먼저 내려진 구명보트의 상당수는 정원에 훨씬 못 미쳤어요. 승무원들은 닷 기둥이 꽉 찬 구명보트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걱정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많은 승객들이 그 배를 떠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타이타닉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1~2시간 후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승무원들은 8개의 조난 로켓 중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실패였어요. 아무도 도와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오전 1시 20분까지 10개의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하루 보트엔 28명밖에 없었어요. 10호의 승객 중 1명은 생후 9주의 밀비나 딘이었어요. 그녀는 후에 2009년까지 살아서 97세의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어요. 이미 새벽 2시였어요. 배에 남아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3개의 접이식 보트였어요. 배의 뱃머리가 낮게 가라앉아 수면 아래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물 위로 선미 프로펠러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장교관사 옥상에서 2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운 접이식 구명보트 D를 내리고 있었어요. 뱃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접이식 배 A를 갑판에서 쓸어 내리고 있었어요. 그 20명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물이 찬 보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접이식 B를 풀려다가 떨어뜨렸어요. 거기에 올라타기 전에 물이 배를 쓸어 내려버렸죠. 뒤집힌 구명보트에서 30명의 승객들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었어요. 오전 2시 17분에 배의 무선 통신사가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1분 후 배의 불이 마침내 꺼졌어요.
타이타닉과 배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뱃머리는 계속 가라앉았고 선미는 수면 위로 더 높이 솟아올라 중간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끔찍한 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흥분해했던 이 거대한 전설적인 배인 타이타닉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굴뚝 사이에서 두 개로 쪼개졌어요. 조서에 따르면 뱃머리 부분이 해저에 도달하는데 약 6분이 걸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선미는 다시 수직 위치로 떠올랐다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죠. 오전 2시 20분, 선미 내부에는 공기가 남아있었고 수압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찌그러뜨렸어요. 선미는 뱃머리에서 약 610m 떨어진 곳에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게 가라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객실 4개가 물에 잠겨도 그게 부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타이타닉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는 동안 증기선 뉴욕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서 움직였어요. 가까스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배의 갑판에 몰려있던 모든 걱정스런 승객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죠. 타이타닉은 4월 10일에 출항했어요. 이것의 첫 여정은 경쟁이 치열한 대서양 항로를 가로지르는 것이었죠. 출항하는 날 타이타닉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동물체가 되었어요. 길이 269m, 폭 28m. 오늘날의 배와 비교하면 그리 크진 않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은 타이타닉의 약 5배 크기인 로열 캐리비안의 심포니 오브 더 시즈예요. 그 배를 수직으로 세운다면 안테나 없는 380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거의 같은 높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은 그 당시 엄청난 볼거리였어요. 여행 중에 프랑스에 들렀고 후에 또 아일랜드에 한번 들렸어요. 마지막 승객이 탑승하자 이 거대한 배는 최종 목적지인 뉴욕시를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했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4일 후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 앞에서 항로를 바꾸는데 실패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겨우 700명만이 살아남았고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죠. 그날은 엄청나게 추웠어요. 타이타닉이 바다 바닥으로 가라앉은 지 1시간 20분이 지난 후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누군가가 올지조차 몰랐어요. 드디어 빛을 봤어요. 그들을 향해 다가온 것은 카르파티아호였어요. 그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구하러 왔어요. 승무원들은 그들을 배에 태우고 다른 승객들을 물 밖으로 많이 끌어냈어요. 많은 배들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몇 시간 후에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후에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을 당시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을 때 레이랜드 정기선인 캘리포니아호가 3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단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무선통신사가 비번이어서 승무원들은 타이타닉으로부터 오는 조난 신호를 듣지 못했어요. 대서양 양쪽 국가들은 타이타닉에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들었을 때 충격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들은 미래에 그런 사건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인 선박 운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바다에서의 생명 안전을 위한 첫 국제회의를 열어 모든 선박에는 탑승한 각 승객을 위해 구명보트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채택했어요. 또 구명보트 훈련이 의무화됐어요. 또한 국제 빙상 순찰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이들의 주 역할은 북대서양 항로에 있는 빙산을 감시하는 것이었어요. 배들은 또한 24시간 무선 감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죠. 타이타닉은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배의 크기와 여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새로운 장비들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너무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은 타이타닉을 두 척의 자매성과 나란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 다 모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어요. RMS 올림픽이 먼저였어요. 1910년에 취항했고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정기선으로 있었죠. 브리타닉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잠시 동안 항해한 또 다른 자매선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타이타닉만이 전설이 되었고 현대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밤 11시 39분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막루에서 외침이 들렸어요. 빙산이다! 바로 앞에 있다! 속도를 줄이고 배의 항로를 바꾸기 위해 함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야기의 결말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우리는 타이타닉에 일어난 일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사건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타이타닉은 1912년에 침몰했습니다. 멋진 GPS나 기상위성은 잊으세요. 당시엔 배들이 서로에게 빙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이와 나만 믿어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타이타닉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재앙 그 이상이었고 전문가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1년 후 국제빙상순찰대, 줄여서 IIP가 창설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그룹은 선박의 얼음 위협에 대한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어요. IIP는 선박 보고서와 항공기 순찰에서 위성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그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최근에는 빙산의 표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해수면 아래 최대 50m까지 바다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부유식 장치인 해양학 부표도 사용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IIP는 선박과 빙산의 충돌을 줄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 탐지 장비라도 불행한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으니 너무 안심해서는 안 돼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선박과 빙산이 충돌한 사고는 5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냉혹한 진실은 오늘날의 선박이 타이타닉보다 빙산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1912년 타이타닉이 침몰한 해역에는 1382개의 빙산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 이후 14년 동안 더 많은 빙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그린랜드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빙산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박이 극지방 해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 빙산에 부딪힐 가능성도 더 높아졌어요. 하지만 선장에게 진짜 위험은 그로울러와 버지비트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그로울러는 일반 문만한 크기의 작은 빙산입니다. 그리고 버지비트도 스쿨버스 크기 정도로 작은 것으로 간주돼요. 이러한 빙산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더나 인공위성에 완전히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타이타닉만큼 큰 현대식 유람선이 이 작은 빙산 중 하나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여기 승객 2,400명과 승무원 9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호화 크루즈선 노르웨이안 선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이 유람선은 알래스카의 허버드 빙하로 향하던 중 짙은 안개 한가운데에 들어섰어요. 갑자기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승객들은 충격을 느끼고 겁에 질렸습니다. 안개가 곧바로 걷히자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어요. 노르웨이안 선이 그로울러 빙산과 충돌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타이타닉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었고 승객과 직원 모두 알래스카 부두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전문 다이버들이 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충돌 후 배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여정은 취소됐죠. 하지만 다음 대서양 횡단 여행을 떠날 짐을 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노르웨이안 선 같은 사고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선박이 얼음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드문 일이에요. 대부분의 현대식 크루즈 선박은 빙산에 부딪혀도 물리적인 손상을 입지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타이타닉에 사용된 강철도 참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배였던 타이타닉은 결국 충격에 강한 배는 아니었어요. 당시 타이타닉의 선체는 약 2,000개의 철판을 사용해서 제작됐는데 이 철판은 화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로 강철에는 인, 산소, 황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원소가 많이 함유된 강철은 저온에서 부서지기 쉬워 충격이 가해지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에 사용된 강철은 당시 최고 품질의 강철이었지만 현대 선박의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어요. 또한 오늘날 선박에 사용되는 강철보다 약 10배나 안전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디자인과 현대선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체를 조립하는 방식에 있어요. 타이타닉은 건조될 때 선체와 상갑판 구조에 300만 개가 넘는 리벳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빙산에 부딪혔을 때 리벳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선체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통제할 수 없는 물의 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선박은 금속 조각의 가장자리를 서로 융합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결합을 만드는 수중 아크 용접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 방법은 선박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뜯긴 부분이 퍼져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해요. 손상은 해당 부분에 국한됩니다. 작은 빙산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고 선박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조됐어요. 하지만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거대한 크루즈선이 5층 건물 크기의 빙산에 부딪힌다면 어떨까요? 방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람선을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브라이트 시사이드라고 부르기로 하죠. 이 수상 리조트는 자유의 여신상 크기의 4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타이타닉보다 무려 97m나 더 길고 승객과 승무원이 약 3배나 더 많이 탑승해요. 또한 타이타닉과 마찬가지로 이 가상의 배는 최고 시속 약 23노트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시사이드호가 얼어붙은 바다에서 전속력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한밤중이고 선장은 배에 있는 모든 빙상 감지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3일 전에 작동이 멈췄어요. 안개가 짙게 껴서 망원경으로도 13.7m 높이의 빙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가 빙산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침몰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얼음으로 인해 현대 유람선이 침몰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타이타닉 이후 안전 조치가 많이 개선됐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어요. 현대의 대형 선박은 침몰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요. 승무원들은 대피 절차를 처리할 준비가 확실히 더 잘 돼 있고 승객들도 크루즈를 타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네, 알아요. 수영장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싶을 때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건 짜증나는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안전 조치 덕분에 MS 익스플로러는 현대판 타이타닉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남극 유람선에 탑승한 154명의 승객은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겨우 구명보트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4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승무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MS 익스플로러 사고는 남극의 얼어붙은 바다에서 배를 너무 빨리 얼음벽으로 밀어붙인 선장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요. 즉, 배에 아무리 많은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아무리 멋진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부주의한 선장과 빙산에 부딪혔을 때 대처할 줄 모르는 선원이 있다면 타이타닉과 같은 재앙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유람선은 MS 익스플로러가 유일했고 모두 살아남았으니 전문가를 믿고 확률을 염두에 두세요. 그럼 편히 쉬면서 바다 휴가를 즐기세요.